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김앤장 고문 이력 요건데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한덕수 이분이 49년생. 그러니까 73세? 뭐 72세, 73세 정도 이제 된 건데 야, 이거 뭐 이게 민주당이 송국 검증을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검증할지가 궁금해요. 일단 만화부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우선 이제 관료로서는 검증이 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 관료였고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검증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그 이후에 혹시 발생한 문제라거나 혹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검증을 받았던 시기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굳이 그런 사람 써야 되냐.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해 충돌 여지가 과거에 생각됐던 거랑 지금 생각되는 건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재산 축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개인에 대한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국정운영관인데요. 지금 뭐 이제 후보자가 된 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굳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밝히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다뤄줘야 된다는 예를 건가요? 들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50조 추경을 하겠다고 윤 당선인도 말하셨고 예. 그래서 지금 좀 시급하게 꽤나 규모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계속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는 건 사실 간접적이긴 하지만 되게 규모 있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조금은 걱정스럽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총리 생각이 어떤지 게다가 지금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연결된다고 하면 총리로서 적절한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최소한 2022년은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수가 더 거쳐서 국채를 갚을 수 있으면 바로 갚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근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상흔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것을 빨리 회복시키는 조치를 이번 국무총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보통 여당 때는 확장 재정 얘기하다가 야당 되면 긴축 재정을 주장하시는 이 정치인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만화부 장관님은 아직 만년 여당할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얼마 2022년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여당. 근데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민주당 입에서 더 확장 재정해야 된다. 우려스럽다. 일단 헬스부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2022년에 확장 재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갖는 것은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국가 부채가 생겼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는 뭐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돈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됐고 근데 금리를 올리고 동시에 돈을 풀게 되면 금리를 올리는 것과 돈을 푸는 게 상쇄가 돼가지고 사실 금리를 올리는 효과들이 굉장히 반감되거든요. 그럼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제 상충되는 문제들이 좀 있고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기간 내에는 재정 건전성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약간 긴축으로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을 위해서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이 자금 지원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큰 덩어리가 사실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것 네. 그리고 그 공무원분들이 상당 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 자체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정상화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공무원 정리해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정리해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지금 이 늘어나는 속도를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멈출 필요는 좀 있다. 이 고비용 구조로 가는 거 분명히 멈출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고비용 구조로 전환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50조 추경하는 것보다 훨씬 큰 덩어리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 정책에 잘 숨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시작해야지 우리가 재정 건전성도 확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손실 보상 이것도 좀 넉넉하게 하고 이게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재정 건전성은 우리가 당연히 총리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5년 동안 정상화 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만년 야당하실 것처럼 또 말씀하셨어요. 뭐 저는 예.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재정 건전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말한 대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 손실보상은 빨리 될수록 좋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냥 갑자기 코로나가 어제 있었고 오늘 주자 이런 게 아니라 2년 동안 계속 있었고 피해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서둘러 그것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기재부에서 국채 발행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 구조 조정을 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임 총리가 지금 국채 발행하자. 그리고 나서 세수가 더 거치거나 아니면 예산 구조 조정하면 그 분으로 예를 들면 국채를 갚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굳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채 발행이 안 된다는 것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께서 사실은 그 되게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재부는 거의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리더십의 어떤 심판 때는 이번에 50조 원을 편성시킬 것이냐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이견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근데 그걸 결국 처음에 된 해에도 기재부를 컨트롤 못해서 재정 지원을 제때 못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타격이 크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우리 추경과 관련돼서는 50조 추경 관련돼서는 저는 이 지출 구조 변경만으로는 50조가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레토릭이고 아무리 우리 당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추경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럼 추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은 결국 이제 국회의 몫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텐데 작년에 우리가 4월 7일에 이제 재보궐선거 하기 전에 3월 말에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추경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14조 정도를 추경을 했는데 그때 아마 기사 읽으셨던 분들 되게 많이 놀랐었던 것이 이 기획안을 거의 읽지 못하고 그냥 다 통과시켰다라는 거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읽고 그냥 빨리 속도 냅시다 해가지고 그 위원장이 그 예결위원장이 계속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의원들을 다그쳐가지고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오늘까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가 급격하게 통과를 시켜서 실제로 추경까지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윤석열 당선인은 그 후보 시절 내내 50조 공약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사도 지금 분명히 있으시고 총리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럼 50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국회에 달려있고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늘 주장을 했던 내용이니까 넉넉하게 추경하자라는 것은 그거는 기재부가 아무리 뭐 동의를 하지 않든 국회가 통과를 시켜보고 추경을 해버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민주당에게 그 몫이 남아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관계에 왜 이렇게 이거 가지고 뜨겁지 오늘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감액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정부가 안을 제출해야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적극 동의한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거기 있어서는 민주당이 뭐 발목을 잡거나 이럴 일은 없고 되려 이제 정부가 이제 몇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 50조 추경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제 정부라는 것이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이고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속도를 냈던 것처럼 그 문재인 정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거라 그러면 얼마든지 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재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아무리 완강하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거절하고 하겠어요. 국회 압박이 있고 대통령의 압박이 있으면. 근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언제 하느냐를 놓고 약간의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인수위 측에서는 지금 당선인 이제 그러니까
직무래 이제 임기 시작 5월 10일 이후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지금 뭐 어제 이런저런 논쟁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김앤장 고문 이력 요건데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인데 예전이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만에 한 이 정도 금액 받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야, 뭐 무료 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좀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권지용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엄청 큰 쟁점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사실은 고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관계망을 만들어 주면서 이 돈을 받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뭐 실무를 했다기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따로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그렇고 사실은 뭐 어떤 역할을 김앤장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나야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론스타 뭐 해외 투기 자본 먹튀 논란이 있었죠. 외환은행 인수를 한 론스타에 대해서 김앤장이 이제 법률 지원을 했는데 그때 고문을 맡아가지고 모종의 금융이나 뭐 이쪽에 이제 로비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본인은 강하게 이제 아니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쟁점이 좀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 그 지금 우리나라 법률사무소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은 게 김앤장입니다. 그렇죠. 가장 인원이 많고 고문 수도 가장 많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큰 기관에서 고문으로서 거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정말 그 사건 담당이 아닌 이상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부인을 강하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이게 제가 이 론스타 매각 그러니까 이 외환은행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고문직을 그만두고 나왔더라고요. 그 매각 기간 중간에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 가시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관여했을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김앤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권 의원님이 그래서 이게 다양한 고문들을 영입을 해서 말하자면 정관계 이제 네트워크들 형성하는 일들을 늘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한덕수 총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현직은 아니죠. 전직 그 정재계 인사들이 굉장히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민주당에서도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김앤장 출신 맞냐 이번에 그런 비판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사실 론스타 외환은행 요 이슈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불법 매각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3명이 전부 무혐의, 3심까지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도 사실 지금 좀 애매합니다. 오히려 지금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매각 과정을 지체시켜가지고 론스타에게 손해를 입혔다라는 식으로 해서 맞아요. 지금 국가 대상으로 론스타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불법 매각 자체에 대한 위법성이 사실은 없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수순이라서 그것도 불법성이 없고 심지어 그 불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덕수 총리에게 론스타 이슈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다소 동떨어진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때 국무총리에 임명이 됐대 2007년이었나요? 그때 한 차례 인사청문회에서 좀 나왔던 쟁점이기도 해요. 예,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뭔가 개혁 공천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게 내용이 깊어지고 있어요. 개혁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SNS에도 올리고 오늘은 인터뷰도 하고요. 86 하사라자 해놓고 나홀로 등산하냐며 신호를 잘못 헷갈리게 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까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비대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딱 어떤 후보에 대해서 입장 내는 건 좀 조심스러운 지위에 있어서 좀 그렇죠. 조심스럽지만 그 양자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를 아주 험지다. 위험하다기보다 되게
절대 이기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좀 출마해 준다고 하는 게 좀 고마운 일 아닌가? 게다가 뭐 추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선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측이 있고, 또 다르게는 서울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네. 대권 후보의 길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개혁의 어떤 얼굴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나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측이 양자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지켜봐야 이제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뭐 몇몇 개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오세훈 시장하고 몇몇 민주당 후보들하고 붙여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많이 이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재명하고의 격차가, 이재명 윤석열 격차가 한 5%포인트 좀 안 되게 맞아요. 났는데 거의 10% 이상씩 다 이기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김재섭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 출마론에 대해서. 저요 비판적으로 보죠. 비판적으로 그렇군요. 보는데,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본다는 게, 그러니까 선당후사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선당후사를 하셨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송영길 대표 개인으로 보면 선당후사가 맞겠지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당은 맞는데 시민들 위한 거, 그러니까 뭐 시민은 오히려 후 시민인 거죠. 선당 후 시민 이렇게 되는 건데, 왜냐면은 그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진 게 굉장히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대선에서는 2007년 이명박 후보한테 지고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서 늘 민주당이 우위에 있었거든요. 서울은 예. 민주당이 늘 강세했던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졌다라는 것은 결국 핵심 하나 꼽으라 그러면 부동산 문제일 거고, 그 우리 박지원 위원장께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들 공천 안 하시겠다. 과연 송영길 대표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악법이라고 불리는 뭐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서 그 입법이 되던 시절의 대표는 아니었으나 과연 이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공약에 책임 없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패배에 책임 있는 수장이었고, 심지어는 또 586 용태론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분이 다시 그 모든 책임론을 뒤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것 때문에, 이 부동산 때문에 뺏겼다는 것도 뒤로 하고 갑자기 선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저 서울 시민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오늘 대변인 사퇴하고 경기지사 사실상 출마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옛날 심재철 의원도 네. 있고, 그리고 지금 함진규? 예, 함진규 예. 전 의원도 있고, 거기에 지금 강용석 전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해서 국민의힘 5파전, 이야 치열하다. 유승민 의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원래 이렇게 도지사, 뭐 시장 이렇게는 후보들이 늘 많죠. 근데 다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몇 명이 진짜 진검승부를 하느냐가 늘 관건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좀 넉넉하게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유일하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카드다, 이런 그 여론조사들이 있고 또 이런 여론들이 있고 이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제로 당원들 가운데서 유승민 전 의원을 싫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가지는 특색, 그다음에 필승 카드라는 것은 아마 이제 유승민 대표를 좋아하지 않았던 지지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유권 당원들의 마음까지도 좀 이렇게 선회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승민 김은혜 2파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뭐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유승민, 김동연 거의 박빙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가상으로 붙여보니까 네네. 경기지사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들 많이 들어왔어요. 이희선 대원님, 송 대표 출마하면은 국힘당은 땡큐이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김재섭 위원장님 땡큐입니까? 지금은 뭐 사실 송 대표 포함 다 약간 뭐 오 시장님의 대항마가 안 된다라고 다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뭐 땡큐 여부를 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땡큐인지 겸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님이 권지용은 내로남불 잘 모르면 말하지 마 하셨습니다. 내로남불이신가요?
어떤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또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겠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내로남불로 비춰질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박성빈님은 김재섭 뭐 하는 녀석이지? 라고 하셨는데 뭐 하는 녀석 아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도봉구 갑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 주로 운동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헬스부 장관이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신호영님이 중앙에 앉아 있는 놈 매일 종편에서 가짜뉴스 전하던 놈이 왜 여기 있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종편 뭐 YTN도 종편 아니죠. YTN도 나가고 그 전에는 연합뉴스 TV도 나가고 최근에는 채널 A나 뭐 TV조선도 나갑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8강 심사위원하러 갑니다. 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